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술 콘서트의 2부 사회를 맡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이송희 교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참교육 1세대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고 박승희 열사 서거 33주기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이 44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불의에 맞서 의로움을 몸소 실천했던 박승희 열사의 삶과 목포 지역 학생들의 교육운동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박승희 장학재단 구신서 이사장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듣겠습니다. 구신서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오늘 참석자가 고등학생들 이렇게 대부분일 줄은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서 얘기를 들어서 오늘 얘기는 좀 가능하면 학생들 대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부터 33년 전까지 약 7년간의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그 전의 얘기나 그 이후의 얘기는 누군가가 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박승희에 관한 얘기와 목포의 교육운동의 흐름 두 가지 덜까 그 89년 90년까지의 얘기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의 얘기여서 무거운 얘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한 사람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이런 것을 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상의 연결된 관계를 가져서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배움입니다. 그 배워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배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도 알겠지만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새로운 내가 또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마치고 잘 듣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딱 한 명한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기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잘 못하면 자기 학교가 좀 창피하겠죠. 열심히 들어주세요. 박승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퍼포먼스와 또 우리 회장님, 박승희 정치개선사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는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에서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4월 26일 날 명지대 총학생장이 구속되고 연행됩니다. 4월 27일 날 명지대 1학년 학생이 시위하는 과정에 골목에 경찰에 쫓겨서 경찰에 4~5명의 경찰한테 쇠파이프로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일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3일 후에 박승희는 임신을 하는데 그 3일 동안 박승희는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들이 자세히 드러나 있는 것이 유서의 세 통의 유서를 썼습니다. 친구들에게 하나 쓰고 부모님에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전남대학교 교지를 편집하는 용봉 편집실 식구들에게 세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부모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만나 뵙고 돌아오고 정교조 전남지부 사무실이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신서를 찾았으나 구신서를 만나지 못하고 이런 일련의 흔적을 보이고 4월 29일 날 집회장에 집회를 진행되고 있는데
밖에서 온몸에 몸을 붙이고 뛰어들어면서 이만하고 단결하라. 노태우 정권 타도 미국놈들 물러나라 하는 요구를 걸면서 분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일간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얘기를 박승희의 친구들한테 듣고 분신한 날 저와 김대중 교육감이죠. 둘이 버스를 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남대 병원에 이렇게 천막이 있었고 거기서 며칠간 잠자고 그 앞에서 집회 현장에 집회에서 투쟁 발언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다가 또 승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병상에 가서 온몸을 붕대로 쌓아안고 있는 그 말도 떨어지지 않는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기의 의사 표현하는 것을 듣고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박승희가 죽고 운명하고 전남대에서 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같이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저항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천천히 네가 했던 일들을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삶을 살았으나 박승희 또한 나의 삶을 강제했고 나 또한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는 중학교 때 성당에 아가다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고 성당에 다니면서 어느 날 신부님이 5.18 비디오를 틀어줍니다. 그 다른 학생들은 울고 그만 보고 싶다고 하는 과정에도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5.18 망월동 묘지를 찾아가고 거기에서 그때 심정을 기도문으로 써놨습니다. 승희는 고등학교를 정명여고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명여고의 3년차 교사였고 박승희를 1학년 담임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그 교육운동 Y교사회의 초대 회장을 목포에서 하면서 교육문화운동을 좀 비슷하게 했습니다. 교육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 문화를 바꾸죠. 그래서 학급 담임으로서 뭐 아침 조회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분단별로 분단일지를 쓰고 방가를 만들고 방가를 부르고 토요일 날은 야외 종례를 하고 뭐 교내 합창대회를 뭐 한 달 동안 준비를 시키고 이런 일련의 또 야외에도 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은 학급의 단합과 그 단합된 힘으로 공부도 하고 재밌는 즐거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라 이런 뜻에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정교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에 1,515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합니다. 거기에 목포에서 47명, 정명여고에서 14명, 전국적으로 한 학교 단위에서 가장 많은 교사가 해직이 됩니다. 이런 속에서 정명여고생들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지휘 선생님이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학교를 쫓겨나가는데 눈만 꿈벅꿈벅 하고 앉아있는 학생들은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것이고 내가 이것이 대학 가는데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고 있는 순간 미래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박승희가 3학년 때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명여고는 운동장에 전체 학생들이 집합하고 우리 선생님을 지키자 이런 투쟁을 시작하면서 강당에 모여서 철야 농성으로 들어가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겠죠. 교내 곳곳에
대자보가 붙고 고등학생들의 연대투쟁에 시내 가두투쟁도 나가고 어느 한 발에서는 담임선생님을 돌려달라고 혈서를 쓰죠. 그 혈서를 선생님이 치우니까 다시 그 반 학생들이 교무실 앞에 달려가서 전부 다 무릎 꿇고 혈서를 2장을 써서 한 장은 다시 붙이고 한 장은 또 치울 것을 대비해서 보관하는 그런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박승희는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권력의 탄압,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고 행동하는 이런 학생으로 성장해 갔던 것 같습니다. 박승희의 분신 이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자료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여고 후문에는 정명여고 동기들과 선생님들과 노력하고 지역사회 결합을 해서 흉상을 만들었고 매년 추모 행사를 4월 29일 분신은 이전 토요일 날로 일요일에 이렇게 합니다. 한번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려보시고 그 자료집에는 그 흉상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한테 주어진 얘기가 사실은 뭐 몇 시간을 해도 뭐 못한 얘기인데 20분에 끝내라고 하는 요구가 돼서 제 평소에 말도 느린 사람이 지금 빠르게 하고 있고 내용을 감성해서 하고 있으면 이해 바랍니다. 목포 교육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는 1897년 100 몇십 년 전이죠. 10월 1일 날 개항을 하게 됩니다. 항구가 생기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던 농사짓는 사람들이 목포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부두에 집을 싣고 퍼내리고 하는 하역 부두 노동자들이 대부분 모이게 되면서 목포는 전국의 6대 도시로 성장합니다. 이게 별로 인구가 없는 지금으로 하면 무안군의 한 면도 안 되는 이것이 목포였습니다. 그런 데가 6대 도시로 성장을 하면서 6만 명의 그 당시에 인구를 가지게 됩니다. 목포는 1949년에 목포시로 정식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죠. 그 당시에 목포는 김과 삼백 세 가지 하얀 뭐 있을까요? 쌀, 또 소금, 신안 이런 데서 온 소금, 또 목화 이것을 일본으로 실어 날리는 그런 항구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학교가 정명여고입니다. 정명여고는 아까 잠깐 아마 이후에도 발제가 있겠습니다. 4.8 만세운동으로 약 200여 명이 양동 제1교회 신도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약 200명이 체포되고 전원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퇴학당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21년도에서 기숙사에서 독립운동을 몇 명의 학생이 결의했으나 전원이 사전에 체포됩니다. 30년에도 강조 학생운동 이후에 정명여고에서 이걸 한테서 아까 1차 4.8 만세운동 이후로 휴교가 1차 휴교가 되고 또 30년에 2차 휴교가 돼서 정명여고는 그 뒤로 해방 이후에야 개교를 다시 하게 됩니다. 4.19 교원 노조가 목포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독립 이후에 첫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서 법을 바꿉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한다.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4.19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하와이로 도피하고 이승만 정권을 붕괴합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쌓여있던 민주화의 용기가 보물처럼 터져나오면서 교사들도 교원노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면서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탄압을 하면서 그 당시에 1,500명의 교사들을 용공자익으로 공산화 빨갱이라고 몰아치면서 전원을
파면 해임시키고 구속시키고 이렇게 되면서 4.19 교사들 노조가 최초로 와해가 됩니다. 1964년도에는 박정희 정부 시절이죠.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이 전국적으로 있게 되면서 목포에서도 목포고, 문태고, 목포 농고, 목포 상고 학생들이 시위가 대대적으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생을 하도 지금 고령화 사회에 나는 어린이고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고등학생은 거의 어른이고 사회의 지식인이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그 당시 뭐 대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등학생이 모든 민중들을 대신해서 또 이 나라를 대신해서 투쟁을 주도하고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또 1976 그 다음에도 또 목포대학교 학생들이 약 1000여 명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1973년에서는 74년에 문태구 학생들이 교내 민주화 요구를 걸고 한 상당히 여러 가지 요구를 걸었습니다. 뭐 교육복을 말이야 다른 데보다 비싸게 받고 수업 시간표를 틈만 나면 바꾸고 빼먹고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걷고 시위가 있게 되면서 목포 MBC에서는 생방송하고 동아일보에서는 전국 신문에 되면서 대대적인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은 암기부에 끌려가서 혼나고 학생회장은 결의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전남과 광주는 옛날에는 전남 광주였죠. 전남 광주시였습니다. 그런데 1986년에 광주와 전남이 분리됐죠. 그 이전에 제주도도 전남에 속했었죠. 그러니까 제주가 제주군에서 제주도로 이렇게 승격이 되면서 분리됐습니다. 이 유신 정권에 대한 저항들이 교사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양성우 시인이라 겨울공항이라는 시를 쓴 광주중앙여고에 계시고 이분이 그 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해직이 되고 제가 나온 전남고등학교 문병란 선생님이 또 죽순밭에서 이런 시가 문제가 돼서 또 해직이 되고 이러면서 광주 지역의 고등학생들 시위가 있게 됩니다. 10월 유신 반대 투쟁과 선생님들에 대한 저항들이 있게 되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아이들을 데리고 실장이었습니다. 그래도 데리고 이렇게 시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여러 학교들이 참여했으나 나중에는 결국 중앙여고하고 전남고만 주로 시위를 하게 되고 3학년 학생들은 약 10여 명이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 계셨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문명란 선생님이 있었고 김용근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역사를 가르치신 분인데 만주에서 해방투쟁을 했고 독립운동을 했고 이후에 교사로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그해 3학년 학생들이 10명이 퇴학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런 자괴감 때문에 학교를 스스로 그만두게 됩니다. 또 김주태 시 5.18 이후에 강주에 우리들의 십자가야라는 시를 신문사에 매일신문에 발표한 김주태 시인 또한 우리들 제 고등학교 은사였습니다. 이런 토양에서 저는 고등학교 시를 보냈습니다. 교사들은 또한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됩니다. 좌경 용기고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소나무 밑에서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다고 오송에다가 이름을 경찰에서 붙여갖고 저는 잡아가게 되고 부림이라고 부산에서도 또 교사들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고 해서 부림이라고 조작해서 하고 그때 그 부림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이시면서 무료 변론을 맡았던 사건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그 뒤로 무효 판정을 받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또 5.18 관련해서 교사들도 해직이 많이 됐습니다. 정교조 초대위원장이었던 유정미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해직이 되고 정명여고에 있었던 민경선 교사는 5.18 실상을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얘기했다는 이유로 해직이 되고 5년 동안 해직돼 있다가 다시 정명여고로 복직했다가 다시 정교조 문제로 해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오다가
드디어 제가 40분이 넘어서 한 것 같죠? 얘기를 조금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저항들이 목포에서 계속됩니다. 오늘이 5월 10일이잖아요. 최초로 4.19 교원노조 이후로 86년도에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교육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약 500여 명이 참여하고 목포에서도 5명의 교사가 이름을 올립니다. 김대중 교육감 부신서, 정명여고에서 해서 3사람, 그 다음에 목포 여상의 1사람, 유달중학교에서 1사람, 5명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탄압이 많았죠. 전남에서도 주도했던 몇 분은 해직당하고 딴 데로 학교를 옮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와이교 사회라고 그러죠. 와이교 사회를 빨갱이로 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가장 그 입시 교육의 첨정에 서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시 교육의 문제가 아이들을 끝없이 죽음으로 몰아넣고 끝없이 경쟁 체제 이렇게 가는 시험 보는 기계로 만드는 이 교육이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시를 썼는데 그것을 민족교육, 민주교육, 민중교육 쟁취하세라고 하는 내용이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어쨌든 교사들이 뭐 전두환 정권이 4.13 호원 조치할 때 또 이렇게 저항하고 이래 목포에서 계속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정교조가 89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교조는 왜 그동안 이렇게 공개적인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만들려고 했는지, 노조만이 노동조합만이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보장이 됩니다. 다른 것은 이부단체입니다. 교섭을 하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노조를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단체를 노조를 구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정부 요구고 우리는 일단 노조를 건설하고 법적인 것은 추구하겠다. 이런 대립이어서 정권은 처음에는 노조에 가입한 교사 5월 28일 날 정교조 전국이 결성이 되고 목포는 6월 17일 날 목포지회가 결성이 됩니다. 저는 7월 15일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해직하겠다. 이게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목포는 약 600명의 교사가 정교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주로 중등이 많았고 초등은 10여 명 안팎이었습니다. 목포 시내 모든 학교에 조합원들이 가입해 있었습니다. 학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600명의 교사가 전 학교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탈퇴를 어느 학교는 자, 이 정권의 탄압이 심하니 일단 우리는 물러났다가 다음에 투쟁을 하자. 전원이 탈퇴. 어느 학교는 대표만 한 사람 해직당하고 나머지는 탈퇴. 또 어디 학교는 이것은 각자가 개인이 결단해야 된다. 개인 결단. 그 조합원 내부에서도 1차로 탈퇴하고 2차로 탈퇴하고 이런 과정에 교사들 간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막강했었고 또 이제 해직이 본격화되면서 오늘은 이 학교에서 해직, 내일은 저 학교에서 해직. 그래서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약 한 달 동안 여기저기서 해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515명이 해직되고 전남에 185명이 해직되고 목포에서 47명이 해직이 됩니다. 정명원 여고 14명, 혜인 여고 12명, 뭐 영고 9명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한 명씩, 2명씩. 어느 학교는 분회를 창립해서 조합으로 가입하면 해직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해직이 진행되는 과정에 청호중학교에서는 2명의 교사가 분회를 띄웁니다. 나를 징계하라. 그리고 불법으로 뛰어들죠. 어느 학교는 유달중학교는 어머니가 오셔서 대신 탈퇴 요서를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는 학교를 그만두고 수녀의 길로 갑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목포 학교에서 일어나고 학생들 또한 많은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0.19에서는 전 학생이 선생님을 뭐하러 티를 입고 뭐 연합 동아리 목고련 학생회 주관으로 하는 집회가 있어지고 학생회 주관으로 하는 집회가 대단히 좀 한계가 있다 해서 자주적인 고등학생 연합회라는 자고협을 만드는 박승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이 연일 시위를 조직하게 되고 심지어는 터미널이 지금 사무광장에 있을 텐데 목포상고 앞에서 도로를 막고 고등학생들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쭉 진행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떠나고 해직되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싸우면 지켜질 줄 알았었는데 결국 해직된다라고 하는 자괴감과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학생도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명의 학생이 구속되고 불구속이 11명이 되고 퇴학이 당하고 무기징역이 당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242명의 학생이 유기징역 이상의 전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지금 내신이 중요한 이런 시기에 학생들은 그 징계를 맞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이익을 갖고 나서도 올바른 일이라는 판단하에 투쟁이 대열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많은 다른 얘기들은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고요. 저는 해직대에서 목포 민주시민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도 하고 정교조 도지부장도 하고 정교조 본부의 사무처장도 하고 이렇게 일을 살아오면서 이제 박승희 열사의 박승희 열사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국가로부터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전액을 장학재단으로 희사를 해서 또 다른 뜻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식의 목숨값을 전액 내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해마다 그동안은 전남대생 2명, 정명여고생 2명의 장학금을 수여하다가 이제는 전남대 1명, 여타 다른 데에서 다른 대학에 1명, 정명여고 1명, 다른 고등학생 1명 이렇게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있었던 보면은 제가 얘기를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만 박종철 학생은 그 당시에 안기부 지금의 국정원이죠. 연행이 돼서 물고문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까 놀라서 억하고 심장마비 죽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것으로 해서 엄청난 시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전두환의 4.13 조치라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을 그동안 어떻게 뽑았는지 아세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읍면동에서 한 명씩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울 잠실 체육관에 모아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99.9%가 나와요. 그래서 전두환은 그렇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선제로 바꾸자.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연기하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들끓는 와중에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연세대 학생이 아까 말했습니다만 체류탄으로 이렇게 직격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동환 등. 그러면서 불을 붙게 되고 6.29 선언이 나오면서 직선제가 쟁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국민이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강경대 학사가 나왔죠. 쇠파이프로 맞아 죽게 되고 박승희가 분신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여성 대학생 보성고등학교 김철수 학생이 5.18 행사 도중에 분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해직 교사가 아까 1515명, 1989년에 노태우 정권에 의해서 교사 대학살 1515명이 해직됐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그 1515명의 하나하나의 개인은 해직되는 과정과 살아가는 삶과 해직돼서 5년 동안에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싸우던 그 과정과 모든 것이 다른 하나하나의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1515개의 사건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해직 교사들은 이제 복직을 해서 교단에 많은 사람이 섰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다 퇴임을 할 나이가 됐죠. 그런데 유달리 이 선생님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짧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교사의 평균 연령보다 해직 교사들은 대단히 빨리 죽습니다. 그 집중된 스트레스가 사람한테 많은 암을 주게 되고, 특히 해직 교사는 암에 많이 걸려서 죽고 있고 지금도 아프고 있고 이미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다 퇴직하고 그랬습니다만 기억해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세상은 대단히 빠르고 저희들이 살아온 세상과 여러분이 살 세상은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미래의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세상에 이제 여러분들은 짊어지고 열어가야 될 주역들이십니다. 전 지구적으로 상상하고 이 지역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라.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다. 너희들이 망쳐놓은, 기성세대가 망쳐놓은 세상을 우리가 지켜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우겠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레타 툰베리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싸워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통일에 있습니다. 통일에 위해서 통일되면 우리 돈이 많이 들고 힘들기만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통일이 돼야 큰 나라가 되겠죠. 인구도 줄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 정권 들어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가지면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막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친놈의 정권이.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을 텐데. 특히나 핵이나 떨어지면 몰살을 할 텐데. 그렇게 겁대가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 작전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는 군사 작전권의 국통수권자가 아니에요.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작전을 누가 갖고 있어요?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승희는 미군으로 물러나라 외치는 거죠. 어쨌든 평화가 실현되는 이 땅에는 평화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남북도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이루어지는 적어도 두 개의 국가가 되더라도 평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통일의 꿈을 놓치지 마시라.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늘 시선을 멈추지 마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재미없지만 얘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박승희 열사의 삶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목포 교육운동의 역사에 대해 강연해 주셨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목포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문보현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패널 발표 및 상호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실 문보현 사무처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시끌시끌하죠. 자, 저하고 한번
말장난 한번 해보시죠. 의자. 의자.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자의. 자, 똑같이 의 플러스 이가 붙었죠. 앞에 올 때는 어떻게 발음이 되는가요? 의죠, 의. 그리고 뒤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가 되죠. 이렇게 의가 대단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에서도. 그러면 이제 다 따르셨어요? 예. 이게 뭐 바르다 옳다 이렇게들 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딱 들어가기 전에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두고 가시죠. 의는 양머리를 쓴 나 양같이 착해, 그리고 나는 양같이 순해 라는 표현을 쓸 때 의를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를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왜 의를 자꾸 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목포 민주시민연구소 진지연 연구원 겸 사무국장이 먼저 5.18 당시 44년 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학교를 나온, 오늘 목상고 오셨죠? 덕인고 오셨죠? 손 들어보세요. 목상, 정명, 그 다음에 제1여고, 역시 제1여고, 전남 제1고가 그 전에 목상고가 전남 제1고등학교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고, 남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서 목상고입니다. 그 밖에 또 소개 안 드린 학교 있을까요? 목포고등학교? 홍일고등학교? 네. 제가 사실은요 15개인지 16개인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우리 중고등학교가 다 해서 목포 안에 31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가 15개인지 중학교가 15개인지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여러분과 함께 목포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오늘 의교육을 열어가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먼저 발표하실 진지연 선생님한테 잘 들어보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진지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두근두근하고 설레입니다. 그리고 기조연문서를 여러분들이 기조 발표를 굉장히 잘 들으셔서 저도 아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목포 5.18 민주화운동, 그 중에서도 목포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목포 5.18 민주화운동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진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앞에 보이는 바와 같은 마치 순서로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목포 5.18 민주화운동을 연구했는지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5.18 민주화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광주! 자, 나는 제일 먼저 광주가 떠올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전두환. 좀 고차원이에요. 또 떠오르는 게 있었나요? 네?
택시 운전사 아주 좋아요. 이런 대답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1980년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도청이 떠오른다고 했고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광주예요.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제가 5.18을 연구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는 달라요. 5.18을 이야기할 때 자꾸 목포를 먼저 붙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포의 5.18도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목포에서 일어났던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를 보면요, 5.18 민주화운동에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는 광주와 전라남도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운동이라고 5.18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도 5.18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요, 광주와 관련된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아니에요. 광주와 전라남도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운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5.18 하면 광주 이게 떠올랐다면 여러분들이 전라남도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의 5.18을 보면서 어떤 기록들을 보고 연구를 했냐 하면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기록이 있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기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기록에는 일반인들이 작성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서나 시에서 작성한 기록이 있고요. 신문 자료가 있었는데 민간에서 작성한 기록물에는요, 조항금이라는 사람이 목포에 사는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가정주부였는데 날마다 일기를 썼어요. 그 기록이 있었고요. 기자들이 목포에서 취재했던 취재 수첩이 있어요. 동아일보 기자 채건, 조선일보 기자 박흥서 기자가 취재했던 취재 수첩이 있었고요. 관에서 작성한 거 목포시에서 목포 관내 사태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포 사태 상환이라는 경찰서에서 작성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신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그 당시에 목포에서 있었던 5월 21일부터 28일까지의 기사는 한 8건 정도 돼요. 그래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후대 그 다음에 이렇게 발표되는 출판물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노몬소프의 사진 기증 도록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군 자료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는 아니지만 군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자료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그럼 목포의 5.18은 어떻게 날마다 항쟁이 있었을까? 어떤 형태였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네, 궁금하죠? 네, 5월 21일부터 목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5월 21일 목포역 광장 사진입니다. 5월 21일 한 14시경에 목포에 버스 4대가 들어와요. 이 버스에는 광주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광주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또는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타고 목포에 들어왔어요. 바로 역으로 오지 않고요. 목포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목포 시민들에게 광주의 상황을 알렸어요. 그러자 목포 시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목포역 광장에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날부터 목포역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목포역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시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포역에서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날 4대의 버스가 내려왔는데 이제 이 4대의 버스가 목포에서 계속 같이 활동을 했던 건 아니에요. 떠나요. 목포를 떠날 때는 몇 대의 버스가 떠났을까요? 네? 네? 5대. 자, 너무 작아요. 더 부릅시다. 6대. 좀 작아요. 더 부릅시다.
8대 아니에요. 더 쓰세요. 15대보다는 좀 작았어요. 11대. 11대의 버스가 목포에서 출발했어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목포 시민들이 그 광주를 향해 가는 버스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알려줄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박지롱 열사예요. 박지롱 열사는 1958년 목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목포에서 계속 살았고 이분의 가족이 하시는 말씀은 광주에 연고가 없대요.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근데 박지롱 열사는 1980년 당시에 유암당 하랑이라는 곳에서 표구를 배우는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유암당 하랑이 목포역에서 좀 가까워요. 지금도 존재해요. 그 가게는. 그래서 목포역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그 주인집 아이를 데리고 목포역에 가봤어요. 근데 목포역에 그런 일들이 버스가 내려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버스가 다시 광주로 간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박지롱 열사는 광주로 올라가는 버스에 탑승했어요. 선생님이 안 보셨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유암당 하랑 사장님을 만났더니 그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광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근데 아이를 육교 앞에 놓고 가니까 빨리 와서 아이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광주로 가는 버스를 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박지롱 열사는 5월 27일 마지막 도청을 지키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어요. 5월 27일 새벽에. 그래서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도 광주의 시민들만이 했던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전라남도 시민 지역, 전라남도 도민들이 함께했던 민주화운동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지롱 열사는 5.18 국민묘지에 앉았습니다. 5월 22일 날도 아침이 되니까 어김없이 목포 시민들은 어디로 모였을까요? 맞아요. 목포역 광장으로 모였어요. 이 사진은 5월 22일 촬영된 사진인데요. 여기 아래에 써져 있어요. 5월 22일 오전 목포에서 시위하는 폭도들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은 5월 21일에 시작된 항쟁이 민주화운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포 시민민주투쟁위원회가 조직되어집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는 5월 22일에 목포 시민민주투쟁위원회가 조직되었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인 이제 항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 골기대회가 열렸어요. 첫 번째 골기대회고요. 여기에서 우리 결의와 세계 자유민에게 보내는 목포 시민의 결의문이 발표됩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게 들어있었냐면 핏값에 즉각 보상해라. 즉각적으로 보상해라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처음으로 횃불 행진이 밤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스가 아주 넓게 도는 코스였고요. 5월 24일에도 똑같이 시민들이 또 아침에 목포역 광장에 모였고 시민 골기대회가 있었는데요. 조금 달라요. 5월 22일에 초중고등학교, 목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휴교령이 내려지고요. 5월 24일에 시민 골기대회가 있지만 이 골기대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목포 시내에 있는 13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골기대회를 열고 또 학생들은 목포역 광장에 모여서 골기대회만 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 행진도 합니다. 근데 이날은 횃불 행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가 왔거든요. 그리고 5월 24일 날 이 학생들이 어떻게 얼만큼의 규모로 참여했는지는 제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도 물론 목포 시민들이 모여서 골기대회도 하고요. 이날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목포 기독교 연합회가 목포역 광장에 모여서 목포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비상 구국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이 비상 구국 기도회에서는 강주 시민혁명에 대한 목포 지역의 교회의 신앙 고백적 선언문이 낭독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미 시민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이날은 목포역에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5월 26일 날도 시민들이 모여서 골기대회를 하고요. 횃불 행진이 있었고요. 5월 27일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5월 27일 새벽에 어떻게 됐어요? 도청이 완전히 진압되어 버렸잖아요. 도청에서 마지막을 지키던 사람들이 모두 희생되거나 아니면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근데 목포는 다시 시민들이 모여서 낮에 골기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 골기대회에서 두 번째 목포 시민들의 결의문이 발표가 됩니다. 이 결의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군경 중에 잘못한 사람을 즉각 색출해서 처형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목포 23만 시민들은 피해 항쟁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문이었어요. 굉장히 대단하죠.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때는 전화도 잘 안 되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목포 시민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광주가 어떻게 해서 상황이 종료됐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목포 시민들은 목포역에 모여서 마지막 골기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횃불 행진을 해요. 그리고 오전에 골기대회를 끝으로 이제 피신하실 분들은 피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횃불 행진이 끝나고 목포역에 돌아왔을 때 시간이 01시 정도였어요. 그래서 목포의 5.18은 01시, 5월 28일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까지는 경찰이 어떤 것도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아, 모이지 마세요. 집에 돌아가세요. 이런 것도 없었고요. 군인이 직접 목포에 와서 뭐 광주에서처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 평화로웠어요. 그렇지만 경찰들은 다 증거물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끝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경찰서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이 시간대에 새벽에 많이 잡혀갔던 사람들은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인을 포함해서 한 16명인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상황을 알려주는 조항금의 일기예요. 보면은 어젯밤까지 역전 마당에서는 윙윙거리는 마이크 소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안 들린다. 그리고 새벽 2시에는 개헌군이 들어올 거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침에 어젯밤을 마지막으로 모든 시위는 끝낸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다. 근데 아침에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오늘 군부대로 모두 실어갔다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때 끌려갔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군부대로 끌려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일자별 항쟁 양상을 쭉 훑어보면 목포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목포역 광장을 중심으로 목포 전역에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러면 목포의 특징, 목포 시민민주투쟁위원회가 항쟁이 시작된과 동시에 거의 24시간이 안 돼서 조직이 되었고요. 목포 지역 기독교연합회는 비상구국 기도회를 열었고 횃불 행진을 3회에 걸쳐서 했어요. 처음에 횃불을 한 100개나 150개 정도를 들고 목포에서 출발했다면 가다 보면 횃불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있었고요. 목포역 광장이 목포 민주화운동의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목포 시민민주투쟁위원회의 기록과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조직도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조직도 안에 몇 명이 등장하나요? 5명이 등장하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 같은 학교 출신들이 있어요. 선후배 친구 관계예요. 목포고등학교. 네, 목포고등학교 학생 출신들이에요. 선배이면서 친구인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모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회를 다니는 신자와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었거든요. 목포의 5.18 민주화운동에 고등학생들은 얼마나 그럼 참여를 했고 어떤 형태로 참여를 했을까 궁금하죠? 여기를 넘기면 여러분들의 학교의 이름들이 보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위에 참여했던 5월 24일 날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의 숫자하고요. 5월 28일 날 경찰에 끌려갔던 학생들의 숫자가 경찰 기록과 그 다음에 노몬소프라는 기자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 제가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목포 상업고등학교는 노먼 소프라는 기자가 5월 24일 날 찍은 사진에는 피켓이 발견이 돼요. 근데 경찰 기록에 몇 명이 모였다라는 기록에는 없어요. 그리고 홍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진에 홍일고등학교라는 이름표를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경찰 기록에는 없어요. 네,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5월 24일 날 학생들이 대거 이렇게 모여서 시민 골기대회를 이끌었는데 그날 노먼 소프라는 외신 기자가 목포에 들어와요. 그래서 목포의 상황을 촬영해요. 근데 11장의 사진을 촬영해서 남겼는데요. 그 중에 10장이 학생들 사진이에요. 딱 한 장이 성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보여주는 사진 중에 단 한 장만 빼고 전부 노먼 소프의 사진입니다. 자, 목포 정명여자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정명여고의 기록으로는 200명의 학생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정명여고를 졸업하신 분들 아니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모두가 알아봤어요. 뭘로 알아봤을까요? 어떤 옷? 네, 맞아요. 어떤 친구가 대답했죠? 체육복이었어요. 체육복을 보더니 이거 정명여고 체육복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피켓에 이미 정명여고라고 써져 있어요. 유신잔당 물러가라 목포시민 참여하라라는 피켓 밑에 정명여고라고 써 있고요. 이 사진에는 보면 학생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합니다. 목포여고 그 당시에 다니던 그 학생, 지금은 할머니가 됐겠죠. 그분을 만나서 말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학교는요 정명여고에 다 모였었어요. 그래서 정명여고에서부터 행진을 해서 목포역 광장까지 갔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같이 가셨어요. 남자 선생님들이 같이 가면서 가장자리에는 남자 선생님들이 쓰셨대요. 그래서 여학생들을 보호하면서 같이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은 SNS가 있어서 한 방에 친구들을 다 모을 수 있는데 이때는 SNS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200명이 모이고 700명이 모였을까요? 네? 삐삐 아니에요. 전단지? 까마귀, 비둘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자전거를 타고 와서 친구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자전거 타고 와서 야 내일 목포역 광장에 11시까지 나와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모였다고 하고요. 또 목고 졸업하신 이때 당시에 고2였던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냐면 22일 정도에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모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셨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많이 모였고 그 친구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23일이 지나면서 24일 날 이런 시민 골기대회를 열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사진인지 보세요. 홍일고등학교. 홍일고등학교도 2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홍일고등학교 전두환 물러가라 하고 밑에 홍일고라고 써 있어요. 피켓에. 그리고 앞에 현수막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네, 맞습니다. 김대중 선생 석방하라예요. 김대중 석방하라 이거 아니고요. 김대중 선생 석방하라. 그래서 홍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피켓에 이름까지 있는데 숫자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덕인고등학교예요. 덕인고등학교는 기록에 몇 명이 모였냐면 600명이 모였대요. 근데 이 사진은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 피켓에 있는 학교가 분명히 써져 있어요. 이름이 써져 있는데 세 글자예요. 세 글자인 학교가 어딜까? 목상고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진 원본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사진을 원본으로 보면 학교 이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분은 목포를 전혀 모르세요. 그런데 이 학교를 읽는다면요. 덕인고등학교로 읽을 수 있겠어요. 근데 혹시 목포에 덕인고등학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있습니다. 그리고 덕인고등학교가 600명이나 참여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덕인고등학교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제가 덕인고등학교로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는 목포 상업고등학교에 이 사진을 보면 목포역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학생들이에요. 근데 목포 상업고등학교는 어떤 게 있었냐면 5월 23일 날 이제 시민들이 다 해산할 때, 밤에 시위를 끝내고 해산할 때 이런 광고를 해요. 목상고생들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전원 운동장으로 모이라고. 근데 기록에도 없고 사진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원본 사진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 정말 사진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발견됐어요. 이 피켓은 비상계엄 해제하라 목상 써져 있어요. 목상은 한문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정말 목상고일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써져 있어요. 선배님 석방하라. 이때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구속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에게 선배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학교는 목포에 딱 두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북교초등학교와 목상고등학교예요. 그래서 목상고 그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생이 참여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이 피켓 자기 학교 학생이 들었기 때문에 목상이라고 썼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목포고등학교가 가장 많이 모였어요. 700명이 모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목포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한 2,100명, 한 2,200에서 2,3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700명이 나왔다는 건 3분의 1의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한국의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노먼소프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 속에도 학교 이름이 없어요. 현수막에 이름을 썼으면 좋았을 건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의 주인공들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학교는 어디일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줄을 맞춰서 행진을 하는데 하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목고를 졸업한 선생님들이 이거 목포고등학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저 해제하라 옆에 보면 남학생이 걸어가는 게 보이나요? 교련복을 입었는데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그 모자에는 학교 마크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거 확실히 목고 마크다라고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학생이 입은 체육복이 목고 체육복이다 라고 해서 목고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현수막을 들었던 주인공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목포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던 것을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학교는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경찰 기록에는요, 목포 시내에 있는 13개 고등학교 학교들이 전부 참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 사진이 없다고 해서 우리 학교가 안 나간 건 아니고요. 이외에도 뭐 제일여고 같은 경우는 학교로 오지 않고 목포역 광장으로 바로 모이라고 했고 사복을 입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포 여상고등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은 시내에 가두방송을 계속했던 학생은 목포 여상고생이었고요. 그리고 또 목요고생도 있었고요. 목포에 5월 24일 날 목포역 광장에 모여서 시민 골기대회를 이끌었던 이 학생들은 학교의 대표들을 정해서 나가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술과 그 다음에 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는 뭐가 있을까 해서 확인했더니요. 뭐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김대중 선생 석방하라. 선배님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에 목포 시내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참여가 끝나고 항쟁이 끝나고 났을 때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 아까 우리가 표에서 봤던 경찰에 체포된 그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경찰에 붙들려 갔고요. 굉장히 많은 고초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군부대에서 훈련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기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 돌아왔을 때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럼 왜 지금 와서 고등학생들이 주목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고등학생들이 참여했대라고만 했지 제가 참여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목포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구술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참여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분들을 만났을 때 여쭤봤어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왜 안 알려졌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나만 한 게 아니라요. 우리 학교 학생들 다 했어요. 제 친구도 하고요. 이웃 학교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다 했으니까. 그리고 야 우리 그때 그거 했었지. 우리끼리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일을 내가 5.18 민주화운동에 이렇게 참여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그래서 그걸 묻어두었고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목포 시내에 있는 전체 고등학생들이 참여했었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목포 5.18 민주화운동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참여에 대해서 발표한 저는 진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 지역의 13개 고등학교가 당시 44년 전에 엄마 아빠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당시에도 역시 꼰대들이 존재했는 모양입니다. 여전히 꼰대는 변화 불변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80년대 우리 목포 지역의 학생들이 이랬는데 1919년도 4월 8일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 다음에 정명여고 발표자 계실까요? 4.8 독립만세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고찰입니다. 꽤 어려운 주제인데요. 자,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박승희 열사 학술 콘서트에서 4.8 독립만세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고찰을 발표할 목포 정명여자고등학교의 이채은, 김세아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서론, 4.8 독립만세운동의 전개 과정, 오늘날의 재현 행사, 추구했던 가치에 대한 고찰 결론순입니다. 서론에서는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자유, 민주, 평화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많은 사건들이 펼쳐졌습니다. 가까운 현대에서는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4.19 혁명 등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이, 또 조금 더 먼 과거에서는 광주학생 항일운동, 6.10 만세운동 등의 독립운동들이 그 예입니다. 앞서 나열했던 독립운동들은 모두 1919년 일제치하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3.1운동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3.1운동이 독립운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라는 첫 구절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부르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열풍을 K문화의 자부심이라고 부르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으로 이루어낸 것이기에 역사를 배운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3.1운동에 대하여 접하였을 것이고 또 약간은 낯설기도 한 감동과 애국심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이곳 전라남도 목포에서 발생하였던 4.8 독립만세운동에 대하여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당시 4.8 독립만세운동의 주축이었던 목포 정명여자중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이 4.8 독립만세운동의 정신과 의지를 계승하고자 다양한 재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재현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 시민들, 관광객들은
이 운동이 왜 일어날 수 있었는지 또 무엇을 추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에 저희는 4.8 독립 만세운동의 정의와 오늘날의 재현 행사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4.8 독립 만세운동의 주축이었던 정명여학교 학생들이 추구한 가치에 대하여 탐구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3.1운동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역시 목포인입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고 이후 3월 중순까지 서울 근교와 전국에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으며 3월 하순부터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포는 3월 20일 최초로 만세운동이 발생했지만 목포경찰서장과 군수의 설득으로 인해 해산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본격적으로 4.8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이 4월 8일입니다. 그리고 이 4.8 만세운동을 주도한 계층은 세 계층이 있는데요. 이 PPT에 보시다시피 유학생, 청년학생, 기독교인 세 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계층은 사전에 치밀한 조사와 준비를 통해서 태극기와 선언서 등 유인물을 만들어 4월 7일에 거리에 살포하였으며 조선인 상점 같은 경우는 철시, 즉 문을 닫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만세운동에 대한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실제 거사 당일에는 정명여학교 학생들, 영흥학교 학생들, 양동교회 교인들,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시위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광주에서 기미 독립선언서 4본, 28 독립선언서 4본, 경문, 독립가 등이 담긴 봉투가 비밀리에 목포 인사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후 양동교회 교인과 정명여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만세운동이 준비됩니다. 정명여학교 학생들은 만세운동에 사용하는 태극기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와 기숙사에서 비밀리에 태극기를 제작하였고 이렇게 비밀리에 이루어진 활동은 주로 고등과 3, 4학년 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 2학년 학생들은 나이가 많고 믿을 만한 인물들을 골라 심부름을 맡기는 등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4월 8일 영흥학교 김홍남 학생의 비상소리를 신호로 양교 학생 약 200명과 양덕교회 교인들이 시가행진에 돌입하게 됩니다. 시가행진 주변에 있던 학생들도 뿌려진 태극기를 들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함께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선 독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 나이의 보통과 학생들도 함께 시가행진에 참여하였고 교문을 벗어나 큰 길에 다다르자 지나가던 시민들도 행진에 참여해 점점 더 시위 규모는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세한 시민들로 인해 순식간에 목포 시내는 만세운동의 함성과 소요로 술렁이게 되었습니다. 시위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격화되자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일제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붙잡았고 여학생은 댕기머리를 붙잡아 내동댕이 치며 시가행진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경찰을 따돌리며 시가행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시위를 통해서 약 200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들이 붙잡히게 되었고 그중 어린 학생들은 훈방 조치를 했음에도 거의 100명이 구속되게 됩니다. 또한 정명여학교에 있는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이 목포경찰서에 수감되어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안타깝게 임시휴교에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위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경찰서로 잡혀갔지만 정명여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8 독립만세 운동의 여파는 계속되어 같은 해 10월 만세운동이 재개되었고 1921년 11월 정명여학교 기숙사에서 13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태평양회의 한국외교후원회 파원 성원을 하기 위해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만세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끊임없는 독립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독립의지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졌는데요.
1938년 2월 정명여자중학교 천장보수공사 중 4.8 독립만세운동 관련 자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본교 캠퍼스에 독립기념비를 세웠으며 선배들의 독립의지와 희생정신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4.8 독립만세 재연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4.8 독립만세 재연행사는 오늘까지 자유에 대한 열망, 독립을 위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직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인사분들도 참여하여 예배, 태극기 개양,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애국가 절창, 시가행진 등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제 치하의 암울한 상황에서 의로운 자유라는 한 줄기 빛을 향해 처절하게 투쟁한 그들의 굳센 의지와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며 4.8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10년대에 여성이, 그것도 어린 여학생들이 이러한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를 떠올려보면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875년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켰고 이때 체결된 강화도 조약에 따라 개항을 하며 조선이 개화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대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외국의 근대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기존의 유교적인 전통 교육 제도를 부정하고 여성과 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교육의 근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유교적 보수성이 깊이 뿌리내린 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학교의 설립은 쉽지 않았고 따라서 대부분의 초기 여성 교육 기관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정명여학교 또한 1903년 9월 14일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의 유진백 선교사가 설립한 광주 전남 최초의 여학교였습니다. 이 유진백 선교사가 속한 남장로교에서는 여성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평등 사상은 조선의 여성들로 하여금 정근대의 유교적 억압을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였고 여성의 삶의 공간을 가정에서 사회로 확장시켰습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기독교 학교를 통해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시대의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독교계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민주주의 교육과 자유, 평등 사상에 의한 자주적 교육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교육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근대 시대정신, 국가의식, 민족의식을 배양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명여학과 학생들이 4.8 독립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4.8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정명여학생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무엇일까요? 기독교계 여학교는 한국에 필요한 여성과 교회의 전도 사업에 필요한 여성을 양육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교사와 학생들은 한국이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여성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명여학교의 교사들은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시를 외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을 키워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정명여학교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과 민족주의를 결합했다는 점인데 이는 4.8 독립만세운동을 계승하여 1921년 11월 발생하였던 만세 시위와 관련된 재판의 피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문 주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1922년 3월 11일에 피고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문 주문입니다. 여기에서 판사들은 정명여학교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일으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파악했습니다. 조선 민족이 스스로 그 영토를 통치할 수 없게 됨은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표현한 점에서 당시 시대적으로 유행하였던 민족 자결주의가 정명여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졌으며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가치와 결합하여 자유를 추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의 병합 이후 독립운동을 시작할 것을 깨하고 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정명여학교 학생들은 조선인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 의의가
기독교 신앙 및 민족주의가 추구하였던 자유와 결합하여 의로운 자유라는 가치가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스스로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통치할 자유를 주셨으므로 한국인이며 동시에 기독교인이었던 이들은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 민족의 의로운 자유를 염원하고 추구하였기에 만세운동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신앙이 이들의 애국심과 미국주의에 초월적인 당위성을 제공하였으며 4.8 독립만세운동을 비롯하여 이후 일어난 독립만세운동들은 모두 이 의로운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운동부터) 시작되어 4.8 독립만세운동을 거쳐 현대의 민주화 운동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이 의로운 자유, 이 의와 자유 두 가지 가치는 양분될 수 없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자 우리 사회에서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본 발제를 통해 얻은 의로운 자유라는 가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는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야 할 고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저희 목포 정명여자중고등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919년에 일어난 4.8 정명여고 독립운동, 여기에서 의로운 자유라는 가치 발견, 기독교 신앙과 민족주의, 그리고 초월적인 가치로서의 자유,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시대적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묵가라고 들어봤습니까? 묵자, 밥 먹자 말고 묵자. 네, 맞죠?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는 항상 어려워요. 영어로 쓰자면 뭐 정의라 그러면 뭐 justice라고도 쓰기도 하죠. 그렇죠? 도리, 사람의 도리를 다 해라. 그것도 오르는 길이기 때문에 의로 통합니다. 그래서 방금 종교와 의는 우리 정명여학교의 바탕이 됐던 기독교 사상과 똑 닮았습니다. 2000 몇백 년 전에 묵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뜻은 백성들의 나은 삶이다. 이것은 곧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의라는 주제가 대단히 무겁기도 하고 고대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조중동이 의라고 하는 것과 5.18 민중항쟁 당시에 학생들이 80년도에 의라고 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자는 똑같대, 그 가치와 내용이 다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목상고, 사각사각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이야기해 볼까요? 자, 사각사각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제억압에 맞서 학생들의 의로운 항쟁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목상고등학교 역사동아리 사각사각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김정우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진행할 이야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장에서는 저희가 이 주제를 어떻게 탐구하였는지, 3장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주제를 탐구하였는지, 4장에서는 저희가 탐구한 주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의 보고서는 본체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중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발표 전에
저희 학교에 대한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학 중인 목상고등학교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학교로 김대중 전 대통령, 법정 스님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 탐구를 하기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임진왜란의 임진왜병, 구한말대 한마르병에 대해 다룬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들을 의롭고 당당한 삶으로 별에 별이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때 문득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오로지 임진왜병과 한말의병만을 의병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일제나 혹은 불의에 맞서서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밝혀서 즉 의를 위해 저항하였다면 이들도 의병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저희 모교인 목포공립상업학교의 항일학생운동을 탐구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목포공립상업학교는 목상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상의 항일학생운동을 탐구한 방법입니다. 탐구는 학교 안팎의 장소에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탐구 안팎의 장 또한 저희 주제와 관련된 책과 논문, 현장 답사,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와 같이 다양한 주제로 탐구하였습니다. 탐구 과정에서 저희 역할은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먼저 1929년 11월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에 관련된 책부터 시작하여 우리 학교의 역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목상고 백년사, 그리고 지도교사인 박오성 선생님께서 쓰신 목포공립상업학교에 관한 논문까지 읽어나갔습니다. 이 외에도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동영상과 같이 목상의 항일학생운동의 역사를 자세히 다룬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 안에 있는 우리 학교 항일학생운동의 참여자가 적힌 비속을 탁본하며 주제에 대해 알아나갔습니다. 또한 목포 근대 역사원에서 당시 학교인 목상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 목포 근대 교육사와 역사의 흐름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학생운동의 도화선이 된 옛 나주역 일대를 다녀왔으며 목상의 항일학생운동의 전개 과정을 따라 여러 사적지들을 답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학생항일운동 기념관, 장제성 빵집터와 같은 광주 사적지 또한 답사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답사를 진행하는 동안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목상의 항일학생운동의 사적지 중 하나인 송도신사, 지금의 동명동 77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고 높았어요. 이것을 가면서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기념관과 같은 광주 사적지 또한 답사할 때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조사나 답사로 알기 어려웠던 부분은 전문 연구자분들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광주대 한규모 교수님을 찾아가서 화면과 같이 인터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이러한 탐구 활동을 한다는 것을 정말 기특해 하셨고, 인터뷰에 대한 답변 외에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있는 독립유공적 공문록과 당시 재판의 판결문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한규모 교수님께서는 1차 사례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교원대 양원철 선생님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특강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학교의 실제 모습 등이 있어서 당시의 역사적인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목상의 항일학생운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모교인 목상의 가장 큰 특징은 목포부 최초의 중등학교이자 전남 유일의 상업학교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점 외에도 일제 식민통치 정책 중의 하나인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학교를 다니게 하는 내성공학의 체제의 학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 학생들은 민족 차별의 서름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일본인들은 당시에 더욱 존중받고 조선인들은 배척받는 사이였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도 조선인 학생들은 더욱더 차별받았을 것이고 일본인 학생들은 더욱더 잘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조선인 학생들은 이제 차별의 서름을 점점 쌓아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의 서름이 마침내 터졌습니다. 먼저 1차 항일학생운동은 1922년 1월에 발생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당시 목상의 교장이었던 우라소의 교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우라소의 교장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조선인의 민족성이다. 조선인들은 부패한 음식을 먹는다 등 민족차별 발언을 조선인들을 향해 하였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당연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의문을 작성한 후 동맹휴학을 벌이며 일제에 대해 저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년 뒤 2차 항일학생운동은 1929년 6월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교내 정구팀, 지금으로 치면 테니스팀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인원 조정 문제를 두고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일본인 학생들은 존중받고 조선인 학생들은 매우 차별을 받았기에 교내 측에서는 조선인 학생만을 이 문제를 두고 처벌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조선인 학생들은 이에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 1차 항일학생운동처럼 동맹휴학을 벌이며 일제에 대해 저항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광주학생운동은 일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광주와 나주를 통학하던 조선인 학생 박준채 등과 일본인 학생 후쿠다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인 학생 후쿠다는 조선인 여학생 박기호, 이광춘을 열차 안에서 희롱하였는데 이를 본 박준채 등의 조선인 학생들이 매우 그것을 보고 분노하였고 역 근처에서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나주역 사건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나주역 사건을 기점으로 그동안 참아왔던 학생들의 반일 감정이 터졌고 시위를 벌이며 일제에 대해 저항하였습니다. 이러한 광주학생운동의 소식을 목상 학생들도 접하게 되었고 그에 동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상의 7명의 학생들이 이상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 최창호와 이인영을 광주로 파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최창호와 이인영은 광주로 파견되어 광주고고의 졸업생이자 당시 광주학생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장재성을 만나서 상황을 파악받고 그로부터 격려를 받고 목포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11월 19일 마침내 조선인 학생들은 항일학생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시위에 앞서 학교 뒤편의 전기줄을 잘라 경찰과 연락이 끊기게 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교사와 경찰 간의 연락이 끊겨서 당시 목상 학생들의 시위가 더욱 퍼지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리는 학교와 가까운 정명여학교, 지금의 정명여고죠. 이곳에서 모여 여러 큰 깃발, 큰 적기를 들고 크고 작은 깃발, 경문 등을 들고 양동, 남교동, 그리고 무안통 등의 장소를 거쳐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명이 모여 목포역까지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한 무리는 송도신사로 향했습니다. 1911년에 지어진 송도신사는 목포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로 활용되는 등 일제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신사는 일제가 식민지인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장치 중의 하나로 당시에는 신사참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상 학생들이 이러한 송도신사에서 송도신사 꼭대기에서 경문을 위에서 아래로 뿌려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제에 대항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엄청난 의미였던 것이죠. 목상 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은 정말 대담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송도신사에서의 시위는 앞서 말한 무리의 거리 행진보다는 규모는 작았으나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시위에서 사용한 경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식민지 해방 만세, 총독부포갑 정치 절대 반대 등의 과격하고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11월 22일에도 목상에서의 항일학생운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학년을 제외한 모든 조선인 학생들이 학교 강당 뒤쪽으로 탈출한 뒤 전열을 정비하여 앞서 말한 19일시 목포역과 송도신사에서의 시위에서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외치며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결국 36명의 학생이 구속되고 72명의 학생이 무기정학, 근신 등의 징계 처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사한 목상의 항일학생운동은 정말 여러 많은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 시민, 심지어는 저희 학교 학생들조차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널리 알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가장 먼저 저희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대자보와 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당시 만들었던 대자보와 팜플릿입니다. 저기 왼쪽에 첫 번째 대자보는 앞서 말한 19일 목상의 항일학생운동의 전개 과정을 그려낸 표입니다. 두 번째는 목상의 교표의 변화 과정, 즉 목상의 교표의 변천사입니다. 세 번째는 목상에서 일제에 당당하게 맞서신 독립운동가, 즉 이로우신 선배님들의 업적을 저희가 따로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사적지의 답사를 진행할 때 주변에 안내판이 부족해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포시청에 안내판을 설치해달라 건의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옛 목상, 당시 항일학생운동의 중심지였던 정명여학교, 옛 목상 건물, 그리고 송도신사의 안내판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당시 현장의 역사, 분위기 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목포시청에서 건의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 꼭 목포시청에서 답변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올해 초 선생님과 함께 목상의 항일학생운동에 참여하셨던 김병용이라는 목상 선배님의 자료를 국가보훈부에 보내드렸습니다. 그 결과 7월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된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에 선배님의 모습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김병용 선배님께서 그곳에 등재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이것을 본 순간 정말 저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스스로 매우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다른 선배님들 또한 알아보고 싶었고 국가보훈부 사이트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들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에 나온 것처럼 대다수의 선배님들은 독립유공자가 되셨지만 옥고를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받지 못한 몇몇 분들이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선배님들의 명예를 위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조사하여 국가보훈부에 이들의 서훈 누락 회복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목상의 항일학생운동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목상의 항일학생운동은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한 사례에서는 전국 최초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즉, 목상에서의 항일학생운동은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시작점이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포에도 당당하게 의의를 내세울 수 있는 용기와 영웅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의 임진왜변, 구한말대의 한말해병은 목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저희 동아리의 호기심인 불의에 맞서서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밝혀서 의를 위해 저항하였다면 그들도 의병이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의 시야에서 보면은 우리 목포에도 용감하게 의병 정신을 발휘한 사례로서 항일학생운동이라는 의병운동이 존재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의 허점을 완벽히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일제는 조선 식민 통치의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학교를 다니게 하는 내성공학을 실시하였지만 오히려 그런 내성공학 체제 학교에서 조선인 학생들이 일제에 대항하여 항일학생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곧 일제 정책이 실제로는 실패했다는 허점을 명확히 찔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올해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탄생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민주, 인권 정신과 1929년 목상 선배님들의 의로운 열정을 발판 삼아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매사에 당당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목상 학생들의, 즉 목상 선배님들의 의로운 행진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탐구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신선하게 들어보는 충이네요. 여기는 충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 정명학교가 4월 8일 10년 후에는 목상에서
내선 일체 교육, 내선 공학에 대한 반기를 들다. 여기 또 강주가 나오죠. 그리고 나주와 강주 사이에는 여러 가지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는 그 당시에는 아주 조그만 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100년 전에 의병이 있다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포시 삼양동에 배상옥 장군이라는 동학의 유명한 청포장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동학의 두 분의 장수가 누구죠? 자, 전봉주를 무슨 장군이라고 그런가요? 녹두 장군의 그 옆에는 누가 있나요? 청포장수가 있습니다. 그 청포장수가 목포시 삼양동 출신인 배상옥 장군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어렵죠. 의교육을 통한 목포 지역의 19년, 10년 후에 목사, 그리고 50년 후에, 51년 후에 목포 청년 학생들이 5.18 민중항쟁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는 일관되게 이번에 주제가 의라는 주제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든 스스로 용기를 내서 떨쳐 일어선 사람들의 활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의로 정리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충분히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 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역사를 아주 비교적 가까운 역사를 연구하고 계시는 최성환 교수님을 좀 모시고 여러분들의 의교육에 대한 발표에 대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성환 교수님. 예,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저한테 질문을 처음에 하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면 결국 그게 지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용기 내고 자기들이 준비한 내용을 너무 멋있게 발표하는 걸 보고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보다는 막 칭찬만 엄청 해주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목포대학교 역사 콘텐츠 전공 최성환 교수고요. 저는 목포가 고향이고 목포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지금도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역사를 주로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게 애정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강해지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요. 오늘 이제 전남도에서 의와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하나의 출발점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 구신서 선생님께서 해주신 목포의 교육사 관련된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응사님 성함도 그 발표문에 막 들어있어가지고요. 또 생각도 나고 좀 감동도 좀 받았고 5.18 관련된 발표에서는 5.18에 대한 내용은 많이 있었는데 사실 목포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동안에는 거의 안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새로운 자료를 연구하셔가지고 진지현 선생님이 또 학생들 앞에서 그런 발표를 해주셔서 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생들이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명리학교 관련돼서 4.8 만세운동 제안행사는 쭉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발표하는 걸 제가 사실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발표가 최고 좋았어요. 내용도 구성이 잘 돼 있었고 의미 부여도 잘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해 줄 만한 내용이 있었고 또 정명리학교는 제가 이제 저도 발표할 때 논문도 써보고 했는데 1919년만 만세운동을 한 게 아니라 20년, 21년, 3년 연속으로 했거든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여학생들이 3년 연속 독립만세운동 한 것은 목포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1년도에는 19년도에는 학생들이
어른들이 기획한 행사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형태였던 것 같은데 21년도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판을 벌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목포 시민사회가 함께 동참하면서 1921년도 만세운동이 굉장히 커졌어요. 실제로 감옥에 가거나 판결문 내용을 보면 21년도 사건이 훨씬 크고 또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발표도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더 계속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생들 스스로 우리의 의로운 역사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목상고는 김대중 대통령 모교로 워낙 유명한데 사실은 김대중 말고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목포 시민사회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그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해가지고 발표도 정말 조리 있게 잘하고 실제로 또 소원 받는 사람들하고 연계가 되는 과정들이 너무 이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이런 행사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고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군요. 우리 목상고에서 목포 시장한테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죠. 마츠시마 신사, 마츠시마 진자에 대한 표식을 정확히 해달라. 마츠시마예요, 송도. 네? 그 진자라는 터를 명확히 해달라. 이건 오늘 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5.18 기념식에도 목포시장에 나오실 거고 사적지 스탬프 할 때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목상 시간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함께 제출해보는 방안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조금은 여러분들이 뭐 지루해하시고 시간도 있는데 내용이 너무 알차다 보니까 이건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한 주제를 충분히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김이 빠진 것이 아니라 아주 빵빵한 옛날 빵집처럼 빵빵하게 여러분들의 머리를 채웠으니 5.18 때까지 다음 주까지 쭉 가셔서 기념식과 5.18 전남 목포 사적지 스탬프 투어에도 꼭 참여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서 일단 토론회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조 강연과 패널 발표를 통해 더욱 성숙해질 민주주의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고윤혁 소장님으로부터 폐회사를 듣겠습니다. 고윤혁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연구소장 고윤혁입니다. 너무 길었죠? 네, 죄송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글로컬 인재 양성을 꾀하고 있어요. 글로컬 그러면 이제 글로벌, 로컬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역 인재인데 지역 인재라고 하면 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그런 학생들을 얘기할 겁니다. 아마도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지역의 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서로 지역 인재들을 위해서 마주보고 박수 한번 쳐볼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역 인재니까 안전 유의하셔서 조심스럽게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안내입니다. 이번 학술 콘서트의 운영 방안 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참가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목차 앞 페이지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설문에 꼭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는 길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